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 그 이유와 의미는?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넘어서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액이 65조 원,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7.48% 그리고 44.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가전 등이 시장에서 선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상회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어서 8만 원대에 갇혀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인스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정 실적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내용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10조 원을 예상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도체가 또 워낙에 부진했어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일단 무난했는데 지난 4분기보다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에 잘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아주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잘 나온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전체적 분기 삼성 1분기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9조, 작년 1분기는 6조 4천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지금 1분기에 9조 나왔으니까 작년 1분기는 코로나 증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동도 거의 줄였고 해서 적었고 그럼 비교가 대상이 안 되고요. 작년 4분기랑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조에서 9조 3천이니까 증가됐으니까 괜찮습니다. 2.8% 증가됐으니까. 1분기 비수기인데 원래 4분기보다 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잘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이 잘 나왔을 때 왜 잘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계속 다음 이제 유지할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3.5조 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디스플레이는 반도체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4분기보다 한 10% 줄었어요. 네. 그다음 디스플레이가 4천억 정도 나왔는데 디스플레이는 4분기 대비해서 78%가 줄었어요. 근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보면 디스플레이가 값이 막 올라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주가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막 78% 이익이 줄었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분이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 아주 옛날 이제 절로 갔거든요. 삼성전자 직접 이제 가져갔는데 이쪽이 전체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 규모의 영향 이번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못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IM죠. 휴대폰 사업부가 있는데 이 휴대폰 사업부가 77%나 늘었어요. 4조 3천억으로. 휴대폰 사업부가 이제 77% 늘은 건 갤럭시 S21이 잘 팔린 거거든요. 그전에 4분기에 1분기에 잘 팔렸는데 잘 팔린 게 원가 절감한 거랑 이제 어떤 이제 효율성을 이제 해서 잘 팔린 거고. 근데 그러면 휴대폰이 여기 이제 77% 증가됐고요. 네. CE가 가전인데 가전 제품 이것도 한 17% 증가돼 4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휴대폰하고 가전이 1분기, 2분기도 잘 나온다면 앞으로 실적은 문제가 전혀 없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하면 이제 비수기인데 스마트폰 가전사업 실적 개선 이유는 이건 당연히 다른 이제 코로나 중국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걸 분석해서 부문별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나빠지는지를 보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사업부가 이제 선방을 하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이 이렇게까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새로 나와서 이제 효율성, 가격 경쟁이 아주 좋은 거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애플은 워낙 비싸고 가격이 좋은 상태에서 자체 원가 절감 아주 이룬 거죠. 이제 원가 절감. 내재한 원가 절감. 그래서 네. 베트남에서 해서 많이 이뤘고 그래서 생각보다 1,100만 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그러면 이번에 1분기에 많이 팔았으니까 갤럭시 핸드폰을 2분기도 계속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전 여기 핸드폰은 2분기부터는
내려가는 거죠. 새로운 핸드폰이 지금 나오지 네, 않는 새로운 분이 나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나와도 그러면 이 핸드폰 부분이 77% 4분기보다 증가됐다는 것은 만약 이제 1분기 많이 팔았으니까 2분기는 안 증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74조 3천억에 거의 그러면 한 3조 가까이 3조 정도 4분기 나왔으면 2분기부터 이제 3조밖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4조에서 3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휴대폰 사업은 줄어들고 네. 가전이 1.0조 정도 되는데 가전이 이제 워낙 잘 팔린 게 코로나 전국에서 비대면 이렇게 사실은 아직도 사고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전을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생각 또 백화점 매출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니까 주식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가격 번 올라가서 돈으로 집안에 이제 가전을 하나씩 그러니까 바꾸고 원래는 이제 돈이 조금 생기면 돈이 적은 사람 일단 휴대폰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하면 뭐 세탁기가 바꾸고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휴대폰 먼저 바꾸고 휴대폰도 잘 휴대폰 팔렸고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가전 있잖아요. 돈 좀 벌었으니까 가전 바꾸고 일단은 주식이 이제 안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좀 더 계속 이어지면 자동차까지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미국은 이제 좀 좋아지고 미국 돈 많잖아요. 이제 돈이 막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잘 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좀 그것처럼 그래서 이 효과고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19가 돼요. 포스트 코로나 19. 저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이 가전이 잘 팔릴까 생각해봐야 되거든. 네. 지금 비대면 수요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 수요가 사라지든지 줄어들 거네. 당연히 가전이 적게 팔리는 거죠. 그러면 가전 실적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는 가전 실적 나빠지고 휴대폰 사업은 나빠지고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적으니까 규모 네.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반도체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가 빠져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왜 올라야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도체가 일단은 1분기 이 실적에서는 좀 부진한 것으로 네. 나왔단 말이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3조 5천억이면 아주 부진한 거죠. 네. 과거에 뭐 6조 이상, 뭐 8조도 나왔는데 그러면 반도체 부진한 것은 평택 이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 시안 이 라인이 같이 설비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장 라인은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설비비가 있구나. 증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영업이익에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만약 삼성전자가 평소 영업비와 설비비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다시 정상 가동화되면 이제 시작일 가동되면 그때는 좋아지잖아요.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나쁜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미국도 오스틴 공장이 있어요. 오스틴 공장은 미국에서 비메모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여기서 미국이 정전됐잖아요. 네네. 한파 그래서 때문에. 이 손실이 반영된 거 크게. 그리고 지금 비메모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는 크게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아직까지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이 이제 오스틴 공장이 이제 2분기에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평택 두 공장도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가동이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반도체가 크게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그렇고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 나빠지는 것을 한 2조 이상 정도, 2조, 1조 최소한 1, 2조 나빠지는 것은 반도체에서 다 다시 회복할 한번 걸로 또 보여요. 반도체가 회복하면서 네. 그러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한 3조 가까이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9조 3천억인데 네. 한 10조 5천억, 10조 11조 돌파할까요? 이렇게까지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9조보다 20% 정도 증가되잖아요. 10%나 15%, 최소 15%. 그러면 15% 증가가 되니까 전체 이익이. 네. 그러면 1분기보다 증가되니까 주가가 별로 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만 5천 원 왔으니까 근데 내려가도 8만 원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2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면 아주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그렇게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가 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이 많아서 자동차 반도체 그런 건가요? 삼성이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삼성전자는 하냐면 그 TSMC가 비중이 다 없어서. 해요. TSMC가 아주 큰 세계 1등 비밀 비밀 파운드 1등인데 그애들은 이제 많이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네. 자동차 위에서
폭스바겐에서는 1년에 1,000만 대를 팔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제품이 1,000만 대가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마다 들어간 반도체 칩이 다르거든요. 거의 다르면 그러면 1,000만 대를 팔면 그중에 300만 단 라인을 판다면 그 300만 라인의 반도체 들어가는 그거는 그러면 규모가 크니까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크면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반도체는 거의 다 대만에서 생산합니다. 대만에서 생산하고 보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설계해가지고 디자인해 설계가지고 이제 대만에 맡기거든요. 아니면 저 일본의 소니사 같은 데도 자동차 반도체 하는데 그럼 소니사가 일단 규모 적은 걸 해서 보시해서 자동차 폭스바겐에 들어간다면 소니에서 이제 설계 디자인한 자동차 반칩을 DB 하이텍에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소니로 가서 보시로 가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규모가 적은 것은 이제 우리 뭐 DB 하이텍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찼으니까 더 이상 화물 수혜가 뭐 되질 않거든요. 생산이 늘 뭐 시설 정산에 더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더 이상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규모를 양산을 비밀 반도체 파운드를 그렇게 지금 이런 쪽이 아니고 앱 우리 스마트 앱 있잖아요. 그 칩 위주로 생산을 대규모 인텔이라든지 막 이제 저기 애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 반도체랑 큰 상관이 거기랑.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만 부족하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TSMC는 뭐 계속 공장 전수라고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10년 전부터 이런 우리나라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못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게 부정적으로 전망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코로나 전국에서 메모리가 뭐 서버 업체들 하면 아마존이라든가 하면 거기서 했으니까 메모리는 계속 들어갔으니까 최근엔 좀 디램까지 빠졌다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도 공급 증가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지연시켰거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1, 2등이고 딱 지연시 가격만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가격이 좋은데 생산을 더 늘려서 갖다 주면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시설을 안 늘렸기 때문에 거의 안 늘렸어요. 일부러 안 늘렸는데 그래서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부족해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네. 이 부정적인으로 전망이 이제 그랬구나. 작용된 겁니다. 그래서 못 가서 외국인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야 된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담고는 있거든요. 채팅창에서도 세곰지말님이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계속 담게 되네요 하시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큰 폭 개선되기 때문에 이 IM이라든지 가전에서 감소하는 걸 많이 하고도 좋아요. 그럼 2분기 그렇게 한 10%대 이렇게 초반에 증가되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 증가에 대한. 그래서 2분기는 주가에 상승 동력을 작용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이 더디게 실적 개선돼서 이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가도.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급등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3분기 더 폭발적으로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삼성전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연간 실적이 있는데 실적 연간으로 꾸준히 증가됩니다. 지금 제가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네. 확실하게 크게 좋아집니다. 계속 매년 매년 계속해서 올해도 상승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내년에 뭐 더 좋아지고요. 그 이후에도 많이 좋아지니까 막 이제 영업이익이 60조대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18 영업이 가장 좋을 때 58조거든요. 58조인데 60조대로 영업이익 가는 게 바로 2023년 정도 되고 2023년 되거든요. 얼마 안 그러면 남았네요. 그럼 가게 되면 네. 2,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 67조 가는 게 반영될 걸 보여요. 그럼 67조 가는 게 반영되면 결국은 주가는 이제 96,000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돌파해서 10만 10만 대 전자. 가는 것은 이제 내년 늦어도 9월까지는 10만 전자를 갈 걸 같고요. 올해는 만약에 10만 전자를 가지는 못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3분기 때 네. 아마 늦으면 9월 달 정도에는 96,800원 이것을 9만 원대 돌파 시도를 고점할 걸 보이고 해서 올해는 아마 실패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만약 돌파한다면 돌파한 게 3분기다. 그래서 이번 지금까지 제가 주가를 삼성전자 보게 되면 늘 6월부터 성수기가 2분기, 3분기, 3분기 이렇게 3분기니까 9월까지 주로 고점이 나와요. 7, 8월, 9월 달에. 네. 아니면 이제 사상 이제 과거 200만 대 와서 고점은 11월에 나왔지만 실제로 9월 때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썸머 랠리 정도 지수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으면 지수도 좋잖아요. 500조, 512조 돼. 그러니까 썸머 랠리는 전체적으로 지수의 썸머 랠리는 3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실적을 예상한다면 그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기회가 기대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요 주가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수급이에요.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오늘 130만, 어제 300만, 500만, 600만, 300 샀어요. 네. 별로 의미 없습니다. 1월 4일이 고점이 96,000대 고점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55.7%예요. 지금 54.8%거든 삼성전자 지분율이. 0.9%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고점 뚫고 가려면 이건 외국인이 안 사고는 주식이 안 갑니다. 외국인들이 1%만 하더라도 6천만 주거든요. 6천만 주 살려면 이제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5,700만 주 순매도 6천만 주 판 게 지금 1월 초부터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6천만 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사고 있는데 이게 다시 순매수로 들어가야만 고점을 확실히 돌파할 수 있는 이 수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까지 별로 못 간다는 거죠. 고점 돌파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수급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네. 외국인들이 굳이 실적에 대한 강력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계속 살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그걸 보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개인이 계속 팔아서 외국인들한테 다 팔아줘야 주식이 가지.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개인이 관심 없어야 돼요. 올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올해 9만 원 안쳐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견디겠냐고, 그죠? 2년 정도. 내년에 이제 내년 여름부터 쭉 가면 6, 7, 네. 8, 9월 달에 뚫고 10만 원 정도 막 가면 그때 개인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5만 원에서 액면번에서 개인들 많이 사고 나서 2년 걸렸어, 2년.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빨리 삼성전자 빨리 10만 전자 해서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개별주쪽 소형주쪽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네.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주식 갑니다. 그죠? 10% 20%가 못 먹는 거죠. 보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나는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좋은 주식 내려가면서 사고 그러면 고점 대비 한 20% 내려오면 다 쓸어 담아도 됩니다. 그러면 고점만까지 가도 20% 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장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단기적으로 너무 보고 하시면 안 된다 보시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가 별로 크게 안 가면 전체 지수도 쉽진 않은데 그러면 전체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 뭐 있을까? 그럼 오늘 지수가 한 1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시즌 몇 프로 오른 거 빼고 나머지 보면 뭐가 갔냐 하면 정권주가 갔어요. 맞아요. 실적에 대한. 그래서 기대감. 지금 모든 산업 분야 중에 가장 저평가하는 게 정권주예요. 증권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권주가 올해 지금부터 정권주가 여름까지 시세가 막 50% 100% 이렇게 난다면 가을부터 장 하나도 없습니다. 장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저 올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안 갈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네.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정권주가 확실히 가면 지수도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밖에 다른 산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체크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현재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현재 0.29% 하락이고요. S&P 500은 그래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불 보여주면서 0.07% 상승 4,07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은 0.1%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시장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미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다이먼은 주식시장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하면서 단연간의 호황은 현재의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들의 대형 블록들 매도 하루 전에 관련 주식을 발빠르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25일 아케고스가 베팅했던 미디어주와 중국 기술주 50억 달러 어치를 소형 헤지펀드에 팔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007% 오르면서 포인트 오르면서 1.6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30년물도 현재 0.019% 상승하면서 2.335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오후 2시에 3월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정례 회의 때 이 FOMC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당시 회의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8일에는 파월 의장이 IMF 패널 회의에 화성으로 참석해서 또 연설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발언들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좀 주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로 가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현재 1.24% 상승세 보여주면서 233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대 상승입니다. JP모건 체이스도 현재는 1% 가까이 0.9% 정도, 골드만삭스도 현재 0.52%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0.46%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카니발 볼까요?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로얄 캐리비안도 현재 2%대 상승입니다. 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3.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현재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포착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승 탄력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폭스가 현재 2%대 상승하고 있고요. 페이첵스 오늘 0.7% 상승입니다. 또 일렉선 커퍼레이션이 0.6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페이스북 오늘 상승하네요. 0.53%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동방박사의 길,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좀 결혼해야 하는 종목들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어느 길로 가볼까요, 전문가님? 결혼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일단, 안 돼요? 이제 결혼하지 말고 지금은 연애해야 될 때 아닐까. 그래서 그래요. 사놓으면 뭐 재미있지 않을까. 어. 그런 종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좀 기대가 되네요. 사놓으면 재미있을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네요. 네, 앞서서 증권주 증권 아직까지도 삼성증권을 한번 해드리는 것 같은데 38,000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42,000 정도 이렇게 와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삼성증권 이제 기본적으로 미리 사놓는 개념이고 이제 증권주는 나중에 버블장 마지막 장에서 크게 뜨는 종목들이거든요. 즉 경기가 좋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지나가 보니까 경기가 좋았어요. 네.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가는 종목들이 마지막 시세 큰 시세의 마지막에 버블장에서 강력히 가는 주식이 정권주입니다. 과거에 이제 2007년도 그렇고 2007년도에는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8년도 폭락했는데
그 폭등할 때 간 주식들이 정권주가 그때도 개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 장주 때 그때 정권주가 1년에 3배씩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권주로 막 신용 써가지고 3억, 2억 이런 거 막 3배씩 4배 거의 몇 5배씩 먹는 3억 10억대 되고 막 그랬다가 2008년도 폭락했어요 다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 손해본 사 많을 거야. 막. 네. 그래서 정권주가 바로 그렇게 막 이 개인들이 많은 시장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먹을 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정권주는 뭐 만 원대 몇천 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정권주 상업 광고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시그널로 돼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어떤 조그만 이슈로도 소형 정권사 M&A 이런 거 붙어서 그냥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상한가는 뭐 15% 근데 지금은 30%인데 간다는 것은 아주 큰 거거든, 뭔가.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정권주가 크게 가지 않더라도 아마 내년까지는 한번 크게 가는 장이 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정권 업종들이 실적에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 네네. 뭐 올해 작년 영업이익 아니면 올해 영업이익에 거의 PER 계산하면 7배, 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뭐 13배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업종별 보면 이제 바이오는 거의 뭐 특별히 많이 빠져 있고요. 옛날에 많이 다 갔으니까 업종마다 다 간 거예요. 이제 철강조도 가고 건설도 다 올랐어요. 유일하게 크게 안 올라간 주식들이 이제 실적은 좋은데 안 가 정권주예요. 그러면 그 정권주 중에 이제 잘 고르면 네. 리스크 없이 그냥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 이런 거 이제 다 내려와서 싸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조금씩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바로 증권주인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눈여겨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해주셨는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그 미래에셋은 가운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권주 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큰 이제 대형 1등 업종 네네. 대표주라고 뭐 거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과거에 이제 18년 한 480만 명 그 정도, 지금은 이제 980만 명 정도로 거의 2배가 올라왔습니다. 2배가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면 정권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갑자기 정권 인구가 많이 늘었다가 갑자기 줄진 않거든요. 기본 줄려면 네. 어떤 이슈가 있어 막 폭락하는데 뭐 충격을 받든지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시장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나는데 다 뛰어들어서 그래도 겁나는 사람 조금 나가긴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반이 일반 이제 투자자, 직접 투자자도 늘었지만 간접 투자도 그렇고 많이 늘었죠. 그런데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뭐 1%, 2%밖에 안 나는 그냥 채권으로 위주로만 갖다 놔가지고 본전만 지키는 그런 개념인데 네. 실적형으로 이렇게 주식형이나 많이 비중을 실었던 퇴직금 이런 것은 수익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그 퇴직금을 운영할 수 있던 권한을 준다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큰 시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자금 규모로 보면 그래서 정권 업종 자체에서 이제 성장을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구조 기반이 돼 있고요. 네. 단순히 고객만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이제 TDF라고 타겟 데이터 펀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은퇴 시점을 맞춰서 네. 내가 10년 뒤에 은퇴하면 10년 뒤에 은퇴를 가정을 해서 곧 해놓고 이제 처음에는 주식으로 비중을 늘리고 다음 가면 갈수록 안정적으로 뭐 채권 늘린다. 이게 그래서 TDF 은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DF를 이렇게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TDF, 삼성전, 미래에셋 이런 미래에셋이 가장 잘하거든요. 그 TDF 시장이 커지면 네. 실질적인 수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기가 수혜인데 정권사도 뭐 미래에셋 수혜고요. 그래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이 펀드 시장에 늘어갈 때는 확실히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펀드 시장에 늘어갈까 생각하면 이 TDF 시장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도 성장할 거로 보이고 계속 직접 투자.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올해부터는 개인들이 수익 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펀드도 수익 괜찮으니까 장기권. 네. 그러면 펀드를 가입하기 많이
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정권주들은 그에 대해서 두 종목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수혜가 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죠. 정권주의 실적은 뭐 수수료 수입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권 말고 자동차 업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보면 아반떼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랜저, 뭐 SUV 차량도 있고 제네시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팔아가지고 그러면 조그만 자동차까지 뭐 네. 모닝부터 이런 게 팔면 이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자동차 팔면 무조건 돈이 아니 다 거의 밑에는 적자거든요. 그래요? 아반떼도 그렇고 이렇게 거의 적자 구조예요 이게. 그런데 마진율 몇 프로밖에 안 나온 게 자동차.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뭐 외국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파이낸싱, 저 할부 금융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자동차 미국 같은 뭐 거의 다 파이낸싱에서 사잖아요. 할부 네네. 리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할부 금융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차, 제네시스라도 우리 같으면 이런 차, SUV 차량 이런 데가 실제로 돈이 남지 일반 자동차 작은 일반 소형차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증권사도 이제는 돈을 단순히 그냥 수수료 수입, 거래하는 수수료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채권 아니면 상품 파생사 이렇게 뭐 ETF나 ETN 이런 거 뭐 상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는 신용 거래를 해서 신용 거래하면 이자 대출이잖아요, 그죠? 네네. 신용 대출 그 대출 이자가 아주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할부 금융에서 돈을 벌듯이 그러면 이 증권사도 이제 개인 신용 거래 융자 규모가 과거에는 작년 1분기 6조 6천억인데 작년 4분기는 19조 2천억까지 나왔더라고요. 올해 1분기는 22조예요. 그러면 작년에 1분기보다는 3, 4배 늘었고요. 작년 2분기보다도 거의 신용 거래가 2배가 는 거예요. 네네. 신용 거래 융자가. 그 얘기는 그만큼 이자가 많이 느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이 수익 구조에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차트 나가는 거 보시면 네. 이익이 이제 계속 순이익으로 보면 2019년도에 6,500억대 나왔다. 지금 2021년도 8,800억, 8천억대로 와 있거든요. 작년부터 8천억.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수수료도 크지만 이자 수입도 커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구조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증권시장은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먹고 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융으로 해서 IB나 이런 투자은행화 돼 가지고 가는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아주 모건스탠리라 돈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의 투자자 인식은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은행이 약했는데 이제는 투자은행 같은 기능이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나오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요즘 증권사에 보면 거의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융자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종목마다 다 막아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증권 뭐 키움증권은 아예 신용 거래 거의 안 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되는 회사가 몇 개, 삼성증권도 거의 잘 안 되고 되는 증권사가 거의 끊임없이 되는 데가 미래에셋증권이에요. 자본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자본 신용 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금 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큰 회사가 되는 거 하나대투라든 미래에셋 되고 그다음에 한국투자 뭐 이렇게 나머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한국 계속 정지 뭐 신용거래 담보대 정지에 딱 풀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셋도 이런 강점이 있는 거죠. 이자 수입에 확실히 받는 네. 그런 강점도 있어서 아주 좋은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게는 뭐 EPS로 보면 2021년도 올해 1,400원이거든요. 그럼 주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14,000원 10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몇 배 안 되잖아요, 그죠? 10배 가도 14,000원인데 그럼 영업이익 순이익 EPS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는 평균적으로 PER은 뭐 10배 이상 나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BPS가 자산 가치로 볼 때 15,000원이고 올해. 네. 그럼 PBR 1배가 15,000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배까지 간다면 지금 50% 상승 여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아주 좋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순이익이 한 150% 증가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안정. 그런데 주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식 이제 그리고 개인들이 살만한 게 별로 없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요즘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네.
과거의 주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10,000원이니까 1250원이니까 보시면 차트를 보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2017년도 여기 가격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요 가격이 있어요. 그럼 2015년도는 18,000원 간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작 뭐 그래가지고 이 가격은 큰 의미가 없지만 여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이 2015년도 3, 4월 때 주가가 급등했어요. 정권주. 그 이후에 안 갔거든요. 급등은. 네. 요때 급등할 때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였거든요. 지금 3,100포인트예요. 50%는 올랐는데 주식은 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정작 그렇다 치고 삼성증권도 보시면 2015년도는 6만 원대 있었거든요. 5만 원, 6만 원. 지금도 4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특별한 정장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지수는 50% 올랐는데 지수의 테마주가 정권주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분야에서는 업종은 가장 상승률이 큰 것은 정권주다. 증권주다. 그리고 산업이 앞으로 뭐 고령화 시대 이제 정권 IB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머리 깨끗이 된 사람이 정권사 무슨 투자 설명하면 노트 들어가지는 가서 빽빽히 적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이제 특별히 벌 데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권사 요즘 정권사에 전화하면 전화 통화 안 된다고 그러다고요.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네네. 그만큼 수요가 뭐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락입니다, 정권주는.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증권의 좀 목표가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단순 목표가는 먼저 드리면 모양이 네. 워낙 좋아졌어요. 월봉으로 그냥 급등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삼성증권이군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평균적으로 지금 10,000원대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 월봉으로 쌍바닥 그리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래가 아직 적어서 좀 신뢰도 나아진데 그래서 못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주가가 이제 12,000원 정도는 충분히 12,500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올 여름까지 12,500원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밖에는 안 되지만 네. 대용주기 때문에 내려가도 더 사도 되고요. 8,000원, 9,000원 가면 그러면 대용주는 많이 사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으면 소형주는 뭐 2천만 원, 1,000만 사면 만약 2천만 원 산다면 20% 산다면 1억 가지고 2천만 사면 내가 20% 수익을 보려면 5종목이 사잖아요. 20%면 5종목 사가지고 5종 모두 20%를 먹어야만 내 계좌가 20% 먹는 거예요. 네. 저 왼쪽 쪽 오른쪽 다 해서 20% 먹어야만 내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주는 1억 다 들어가도 20% 먹으면 내 돈 20%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권주가 잘 될 때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번 사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계좌를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식은 뭐 만원 내외에서는 그냥 비중을 30% 이렇게 실어도 아무런 문제 없고 리스크가 적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하고 그 이후에는 12,000원대 갔을 때 그 이후에 뭐 만약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전체 상황을 봐야 되니까 지금 일단 한 20% 정도 보고 가셔도 되고 내려가면 더 물타도 되고요. 아주 그래요? 좋은 가격대입니다. 만약에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정권주나 은행주는 금리 가지고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손해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를 구조적으로 네.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지금 저금리가 고금리 간다는 것은 지금은 저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와 함께 떠나본 길은 증권주, 그 가운데서도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많이 실려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역시 올해 1분기 이 순이익 150%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라든지 또 지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또 구조적으로도 탄탄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걱정 않으시고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1250원이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담아가도 되는 전략도 전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길 함께 따라가셔서 또 수익을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